냉정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불륜 증거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흥분해서 막 집어 던지고 이러다가는 증거 없애고 냉정하게 그쪽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만약 불륜을 발견했다면은 자, 외도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핑계는 좀 어떤 것들을 할까요? 외도 걸린 사람들 처음에는 다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잡아떼죠. 예. 그러다가 이제 뭔가 증거가 나오면은 처음에 하는 얘기가 내 친구였다, 아니면 지인이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났는데 원래 알던 사람이고 특별한 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단계별로 있는데 조금 더 지나서 이게 부정행위의 증거가 나와요. 뭐 모텔에 들어가거나 뭐 손잡고 있는 게 뭐 있거나 뭐 카톡 메시지에서 오빠 사랑해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는 이제 축소로 됩니다. 그걸 이제 뭐 한 번만 만났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은 뭐 1년 만났어. 뭐 잠자리 10번 했어. 한 밖에 안 잤어. 한 번밖에 안 잤는데 사실 1년 내내 이렇게 한 거를 그렇게 축소하고 문제 삼는 입장에서 그걸 또 다 밝혀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이제 뭐 읍소 작전으로 나가는 거죠. 아, 사실은 자기한테 미안하긴 한데 정리 중이었다. 헤어질 생각이었다.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읍소를 하고 내가 그때 미쳤었지. 당신을 두고 그 사람이 걔가 나를 먼저 유혹했고 걔 알고 보니까 굉장히 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갖고 놀더라. 내가 되게 미안해. 후회하고 있어.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용서 구하다가 이제 안 되면은 결국 이제 이혼 청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지금까지 했던 그 전략을 다 뒤로 하고 책임을 그 피해자한테 전가하죠. 아니, 당신이 나 뭐 성관계도 안 해주고 나 무시하고 맨날 억압하고 나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고 당신이 그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 그래서 어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으로 그런 뭐 5가지 패턴으로 나가더라고요. 항상 보면. 거의 패턴이 좀 비슷하군요. 네. 말씀하시는데 외도가 발각됐을 때 가해자가 내가 피해자라고 말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네. 그 이유랑 그리고 피해자인 배우자가 외도를 만든 이유가 있는 경우도 뭐 간혹은 또 뭐 피해자이긴 하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늘 느끼지만 외도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라 지난 영상에서 이혼 사유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뭐 경제적 문제도 있고 뭐 시댁과의 갈등도 있고 또 뭐 폭력이나 음주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외도가 일어날 때까지 외도 부정행위는 최종 정착력이 될 경우가 많아요. 이혼 사유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이미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한들 한 사람이 그 외도를 하게 된 그 사람을 방치했다든지 뭐 성관계를 안 했다든지 조금 정서적으로 많이 안 챙겨줬다든지 물론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가지고 따지고 아니면 그쪽에서 먼저 이혼 청구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외도로 나아갔냐고요. 외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정당화될 수는 없죠. 많은 부부들이 사실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외도로 나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예요. 이거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면 안 되고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외도를 용서받은 다음에 같이 해결될 문제의 일환으로 취급해야지 그 외도를 정당화하면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외도 나갔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배우자의 신뢰관계를 깨고 다른 사람과 만나서 뭐 애정행각을 하고 뭐 성관계를 하고 이런 거는 그 전에 아무리 자기가 피해를 받았던 그게 정당화되지 않을 만큼 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외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남녀가 생각하는 외도의 기준이 좀 다른가요? 남자랑 여자랑 약간 다른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약간 감정선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떤 이성에게 꼭 뭐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안 보내더라도 감정적으로 좀 뭔가 뉘앙스가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을 남자가 하면은 그 여자는 남자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는 반대로 단순해서 그런지 꼭 육체 관계의 기준으로 생각해요. 잤어 안 잤어. 그리고 뭐 키스했어 안 했어. 이거지 뭐 마음이 어땠냐. 그거는 크게 관심을 안 갖는데 이것도 요새는 좀 왔다 갔다 해요. 요즘에는 오히려 여자가 잤어 안 잤어. 키스했어 안 했어 이렇게 따지고 남자가 그 감정선을 섬세하게 다루는 경우도 있어서 전통적으로는 여성분들이 외도를 생각할 때 육체보다는 감정선, 남자가 육체 기준 이렇게 되지만
그게 이제 조금씩 크로스로 교차되고 네. 있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아까 전에도 이제 배우자가 불륜을 인정하는 패턴이 있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두 번째는 뭐 한 번만 그랬어, 뭐 네. 실수로 그랬어, 뭐 걔가 나쁜 놈이야, 네. 뭐 정리하려고 해서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네네. 배우자가 불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피해자분들은? 불륜이란 거는 네.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교통사고 같은 거예요. 예. 드라마 대사죠. 드라마 대사인가요? 네, 드라마 대사이고 그 드라마를 이혼 전문 변호사분이 쓰셨죠. 근데 정말 이 저작권법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뭐 무슨 드라마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생각난 말인데 네. 그게 일치가 될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진짜 제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한 건데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이 충격과 분노와 배신감 때문에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뭐 잠도 못 자고 그렇죠. 특히 이제 배우자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나 저 인간이랑 이혼하고 싶어 그랬는데 불륜을 저질러? 아싸!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증거 확실히 잡아서 위자료나 두둑히 받아내야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나도 원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유책 사유를 못 잡아내고 있었어요. 근데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어. 얼마나 좋겠어요.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 좀 많이 하고 이 기회에 이혼해서 나도 새 출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싫은 사람 아니면은 반대는 그래도 애정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엄청 그런 경우에 배신을 했다고 생각하면은 맨날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빠였는데 아니면 아이들의 엄마였는데 딴 남자와 딴 여자와 내가 모르는 곳에서 뒹굴고 있고 사랑을 속삭이며 그거는 결혼 기간이 짧던 길던 엄청난 충격을 가지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게 좀 그렇기도 한데 제가 오늘 이제 계속 MZ세대 변호사님들이랑 좀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법인의 MZ세대 변호사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자네들 왜 요새 이렇게 결혼들을 많이 안 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뭐 3년, 4년 이렇게 만났는데 다른 남자랑 부적절한 관계에 이른 것을 알게 됐다. 그거를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결혼을 도저히 난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결혼에 신성한 약속을 하지 않던 청춘 남녀, 미혼 남녀도 그런데 오랫동안 함께 산전수전 겪고 의지하고 그랬던 사람이 딴 남자, 딴 여자랑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배신감이 너무 크죠. 그래서 그때 절대 그 화가 나는 건 인정이 됐지만 이 영상 보고 있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차분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 불륜 증거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냥 막 화내고 막 흥분해서 막 집어 던지고 이러다가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화 차단하고 나갈 수 있겠죠. 나가서 뭐 하겠어요? 알리바이 만들고 증거 없애고 또 주변 사람들이랑 입 맞추고 냉정하게 그쪽이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만약 불륜을 발견했다면은 나는 오히려 차분하게 너무 힘들겠지만 좀 힘들면은 잠시 다른 방에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아요. 나 잠깐 혼자 있고 싶어. 눈치 안 채게. 그런 다음에 천천히 증거를 모아야 돼요. 그때 증거를 모을 수 있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당신의 불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당신은 방심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증거를 모아갖고 충분한 증거를 모은 다음에 이 정도면은 내가 소송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겠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모았던 증거를 다 내면 안 돼요. 하나씩. 그냥 그리고 말할 때도 넌지시. 저번에 몇 월 며칠 날 자기 어디 갔다 오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하나만 내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던데 아니면 내가 우연찮게 어디서 봤는데 자기 딴 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당황할 거 아니에요. 당황하죠. 그러면서 나 다 알아 사실 뭐 그냥 일부러 좀 이렇게 딜을 하는 거예요. 좀 얘기해봐 하면서 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10배, 5배 이렇게 풍성하게 기간을 넓혀서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은 실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맞으면은 증거가 없는 것까지 다 자백을 받아낼 수 있고 만약에 그게 틀리면은 뭔가 변명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제 충분히 증거를 갖고 있으니까 그 변명이 만약에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이 있으면 그거를 또 하나씩 깨는 거죠. 수사관처럼. 그럼 여기 당황하거든요. 당황할 때 냉정함을 가지면서 그쪽에다가 이제 얘기를 잘 하다 보면은 의외로 쉽게 자백을 받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궁금한 거는 자백받을 때 녹음하고 있어야 돼요? 녹음하는 게 좋죠. 녹취하고 있어야 된다. 네. 당연히 둘간에 대하니까 몰래 녹음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음성권 침해로 민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데 아직까지 뭐 대화 당사자끼리의 녹음을 민사적으로 청구해서 뭐 결론을 본 경우는 제가 많이 보진 못했고요. 형사적으로는 아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 둘의 대화에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없는 거를 녹취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거는 이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지금 이제 형사가 주로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이제 자기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때 녹음을 당연히 다 해야 되고 그 둘 대화에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거는 형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저 그다음에 이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루트는 주로 이제 첫 번째가 아무래도 휴대폰일 텐데 휴대폰에 뭐 증거가 있어요. 카톡을 보고 사진을 봤어. 그럼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요거를 나한테 보내. 근데 그건 증거가 남겠지. 이 사람 휴대폰 남으니까. 나머지는 내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올려요. 뭘 찍을 수 있으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 핸드폰으로 찍는 게 좀 내 핸드폰 이렇게 찍으면서. 왜냐하면은 그거를 보내버리면은 어떤 식으로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차분하게 오랫동안 해서 사실 뭐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완벽하게 실체를 알고 있어야지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내막을 잘 알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를 잘못한 걸 수집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게 이제 나갔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방어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든 민사적으로 문제가 되든 증거 수집 방법에 문제가 되더라도 나중에 혹시 이혼을 안 하고 이 사람을 압박하는 수단 정도로만 사용된다면은 그 불법적인 증거 취득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내지 않으면? 네. 둘이 하고 내가 그냥 이 남편이나 부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어디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부부가 이제 새 출발해서 잘 지내기로 하는 결의를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당신 왜 내 프라이버시 침해했어? 나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하진 않겠죠. 부장판사님, 변호사님 다 되셨네요. 그건 뭐 항상 의뢰인을 먼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 밖에는요? 그럼 차에서는 이제 또 블랙박스가 있을 거고. 네. 블랙박스 같은 것도 잘 모아놔야 되고요. 블랙박스 뿐만 아니라 차량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항상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아무리 잘 하더라도 급박하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 더 안전한 장소에서 할 수 있는데 뭐 차량에서도 이렇게 애정 행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보면은 뭐 내비게이션에 그 목록이 남을 수도 있고 또 뭐 귀걸이 같은 게 떨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고요. 머리카락 같은 경우도 많고 청소를 아무리 깨끗이 해도 완전 범죄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차 뒤에 뭐 앞에든 머리카락 떨어져 있는 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DNA 같은 거 감정 의뢰해갖고 그 사람이 맞는지 그 나중에 피부가 특정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계속 나 아니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서 발견한 머리카락인데 DNA 일치한다면은 당신이 왜 남편 차에 있었어? 내 부인 차에 왜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증거로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런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흥신소에 도움을 요청하고 내가 모은 자료처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변호사 다 되기는 했지만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감수하고도 내가 이혼을 하는 게 더 크리티컬하냐 그거를 비교 형량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람핀 배우자 함께 살아도 되나요? 뭐 당연히 용서를 구하겠죠. 바람핀 사람은. 원칙적으로 저는 바람핀 배우자랑 함께 사는 거는 그 외도가 재발할 확률이 높고 한 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계속 바람을 피우거든요. 바람 안 피운 사람이 있어도 바람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바람 피운 사람과 계속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끝없는 어떤 의심과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고통 이거를 감수하고 그래서도 결과가 100%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좀 이혼을 조장하는 것 같긴 하지만 아이들 문제가 없고 재정적인 문제가 없다면은 사실 부정행위는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회복하기도 어렵고 굳이 같이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외도임에도 이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혼하지 않는 이유는 뭐고 용서되는 비율도 좀 높은 편인가요? 어때요? 외도를 했음에도 이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 때문이에요. 예, 자녀 문제가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재산이 굉장히 엮여서,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있거든요. 주변에 사실 제 친구들 중에도 배우자가 우리 부인이 바람을 핀 것 같은데, 그럼 저는 이제 어차피 이혼 전문 변호사니까, 내가 맡아서 잘 해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내가 확실히, 재산 분할도 많이 받고, 위자료로 참교육 시켜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귀찮대요, 이혼하기. 재산분할 과정 거치는 것도 귀찮고, 또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기의 뭐 여러 가지 재산이 또 드러나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외도를 한 걸 알매도 이혼을 안 하고, 그냥 나도 뭐 바람 피지. 그냥 그걸 당사자한테 얘기하지도 않고. 네. 나도 뭐 바람 피지.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 데이터로 보면은 주변에 이혼을 상담했다가 용서해줬다고 하는 비율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못 참는데 우리 애들 생각하면은 내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랑 또, 뭐 재산 분할 복잡하고 나도 뭐 좀 즐기면 되지.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비율이 20,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한 건 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부관계에서 외도가 일어난다는 게 그게 종착역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수많은 것들에서 서로가 이미 관계가 많이 멀어졌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 그게 아니라 너무 좋은 사이였고 했다면 굉장히 분노하고 뭐 용서할 수 없고 막 그런 감정이 더 끌어올 것 같은데. 네, 적절히 지적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용서를 한 그 부부 생활이 사실 참다운 부부 생활은 아니죠. 껍데기만 남은 상황이고 이미 형이화됐고 자녀 때문에 아니면은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부부들은 이혼을 할 가능성이 커요.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녀가 다 크다든지 아니면 뭐 재산이 다 해결이 됐다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이상형을 또 만났으면은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쉽게 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배우자 불륜을 알게 됐을 때 그 상대방은 어떤 감정을 가질까요? 뭔가 좀 그리고 판사 출신으로서 변호사님으로서 위로를 좀 해주신다면요. 불륜을 발견하면은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정말 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예를 들면 뭐 부모의 사망, 또 자식의 죽음, 그거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 정도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그 고통을 제가 어루만져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만약에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은 불륜을 발견한 게 결코 그 순간은 고통스럽겠지만 더 좋은 일이에요. 나중에 그 사람은 언젠가 또다시 불륜을 했을 테고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계속 당신의 눈을 속이고 즐기고 있었을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했을 때는 오히려 뭐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좀 좋은 일로 받아들이시고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순간의 고통이지만 나중에 더 새로운 인생, 좋은 인생을 맞이하기 위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아주 힘든 경우가 여전히 그 배우자를 사랑하는 경우예요. 가장 힘들죠. 그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고 이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나는 왜 이 사람을 사랑할까? 나는 이 사람을 왜 놓지 못할까? 또 자괴감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힘들 텐데 꼭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전문 심리 상담사를 찾아가서 그 감정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상대방에게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 뭐 각서를 쓰고 뭐 이런 방법일 수도 있는데 철저한 자기 반성과 자기의 잘못에 대한 참회가 없는 상황에서 내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그걸 봉합하지 않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그때 받은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그 사람의 잘못과 인정을 받고 그 상간남, 상간녀, 그 불륜을 저지른 상간남, 상간녀한테는 꼭 상간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많이 받아내고 가능하면은 뭐 조정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상간남, 상간녀에게 배우자와 다시 한번 연락하거나 만나면은 위반행위 일당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위약벌을 챙겨놓는 것도 어떤 마음의 안정이 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재발 방지책을 가지기 위해서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어떤 결핍이 있을 것 같거든요. 내면에 어떤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갔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찾아서 그 가해자도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결핍과 또 나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 과정이 굉장히 길고 쉽지 않을 거거든요. 신뢰회복이라는 게.
그렇지만 만약에 사랑해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면은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또 불륜을 저지른 사람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몇 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말 자기 잘못을 반성하는 마음에서 투명한 행동을 계속 보여주고 그 배우자가 트라우마 때문에 가끔 욱해갖고 그렇죠. 화가 날 때 잘 보듬어주고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어렵죠. 양쪽 다 어렵죠. 양쪽 다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불륜이 원타임 이벤트로 끝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정말 내면의 깊은 곳을 잘 알게 되고 평상시 아무런 문제 없게 지내던 그런 부부들보다 그 문제를 잘만 해결하면 내면의 결핍을 잘만 해결하면 좀 더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을 믿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변호사님과 이혼과 불륜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외도를 막는 방법 및 외도 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번 좀 정리만 해주신다면요. 네, 외도를 막기 위해서는 네. 부부간에 서로 감정 소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뭐 속궁합의 문제라든지 육아에 대한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서로 상의를 많이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란 게 사실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일이에요. 사실 혼자 있는 게 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방에서 혼자 있는 게 편한데 부부간에 서로 맞춰야 되고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에너지가 적겠지만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1시간 뭐 그게 좀 너무 많다면은 일주일에 뭐 2-3시간씩 자기만의 시간과 공간을 좀 부여해서 에너지 소모가 거의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고요. 외도가 일어나기 전에 상대방의 어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외도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내가 좀 갑자기 이렇게 확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분위기를 바꿨다가 반대로 될 수 있어요. 바람을 피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바꿨다가 바람이 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금 어떤 심리의 변화를 가지고 있나, 어떤 신체의 변화를 가지고 있나,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가지고 있나 상대방은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정서적으로 계속 교류를 하다 보면은 외도가 막아질 수 있고 또 설령 외도 초기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캐치해서 부부간의 상담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더 그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혼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 영상 아마 보시는 분도 많을 텐데 그분들에게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변호사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이혼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보기에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혼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또 이혼 후의 삶이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지도 않아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이혼을 하면은 완전히 자유롭고 내가 더 매력적으로 예전에 그렇게 시달리고 억압받고 그래서 꾸미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나가면은 뭐 엄청 자유롭게 재밌게 지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은 나가면은 사실 보세요. 이 부부가 같이 살다가 같은 공간에 있다가 특히 뭐 자녀도 양육하고 있는데 떨어지게 되면 양육비도 줘야 되고 그러면은 공간이 2개로 늘어나잖아요. 일단 이혼하면은 주거비가 더 늘어나요. 또 양육비도 줘야 되고 또 같이 있으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따로 떨어지게 되면서 돈은 어차피 더 많이 들어가요. 양쪽 다. 그리고 한쪽은 또 육아에 대한 더 큰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생활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뭐 솔직히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미혼 남녀일 때보다 돌싱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돌싱이고 뭐 자녀가 있고 그러면은 어떤 다른 이성을 만날 때 사실 핸디캡이 조금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수를 해야 돼요. 자기가 예전보다 더 매력 있는 이성으로 다른 사람에게 빚을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을 있을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해 준비가 돼 있고 그런 삶을 맞이해서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있어도 나는 혼자가 좋아. 이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그런 강력한 결단이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고요. 그거를 그냥 수상적으로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쭉 한번 글로 적어보면 좀 틀리거든요. 그래서 꼭 피해야 되는 거, 꼭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거 이렇게 적어서 이혼 후의 삶을 계획을 서면으로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혼하기 전에 먼저 이혼한 실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한 번 더 상의를 해보는 게 좋아요. 한 번 더 상의해봐서 실제 삶이 어떠냐. 플러스 조금 더 여유 있다면 전문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심리 상담하는 분들한테 개선해서 극복할 점은 없는지, 이혼만이 정말 정답인지
그렇게 해서 거기도 통과하면은 그러면 이제 저를 만나러 오셔야죠. 근데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방금 전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 그 전에는 심리 상담, 부부 상담 해주는 분들을 만나서 한번 해결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친구들 이야기 해주셨는데, 주변에 또 친구들이 이혼하는 경우들이 많으면, 네. 친구들이 또 간혹, 이제 이런 사람의 상황에 맞춰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야, 그냥 이혼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힘들 때,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상일 때는 어떤 말이 되든 그게 딱 내가 그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데 내가 힘들 때는 야 이혼해 하든가 뭐 이런 말들이 딱 약간 거기 빠져들잖아요. 훨씬 더. 그렇죠. 이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네. 그 이혼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 또 불륜을 조장하는 분위기도 있어요. 맞아. 다 뭐 요새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들이 어딨냐 그런 맞아요. 모임에 가면은 왠지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저 전에 무슨 어디 파리바게트에서 잠깐 노트북 켜고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 60대 뭐 좀 초중반이었는데 뭐 거기서 야 요즘 외도 안 하면 나이 들어서 바보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근데 그게 이 그룹에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얘기였어. 맞아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뭐 이혼 조장하고 뭐 불륜을 뭐 관용적으로 대하는 문화는 너무 많은데, 이혼을 먼저 한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뭐 술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그렇지만 결국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좀 비중의 차이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견해를 들었을 때 정말 진실한 친구가 얘기하는 거라면은 조금 더 귀담아 듣겠지만, 그냥 이혼한 사람이 그냥 나도 했으니까 뭐 별거 없더라 이혼은, 그 가벼운 거에는 너무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들어보다 보면은 그 중에 진짜 좋은 정보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많이 상담받는 거는 전혀 창피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얘기를 들어보고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혼을 이제 했는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에 다 좋은 것도 있고 뭐 안 좋은 것도 있고 하겠지만, 이 친구가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다 이혼하면 이전보다 자유롭죠. 근데 자유 말고 이혼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진짜 행복해 보이는지 아니면 좀 불행해 보이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숨기더라도 보여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좀 판단해야지, 이 친구가 이혼할 때서 뭐 자유로워서 너무 부럽고 이런 걸 판단했다가는 꼭 그 자유가 행복과는 다른 얘기일 때가 많아서. 그게 찐이죠. 저도 이제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혼할 때 이제 놓치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혼을 하다 보면은 미래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 안 해보니까 안 해보죠. 이 이혼이 결국 아이들에게 가져다주는 상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 못하고 이혼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다시 재혼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랑. 그러면 이제 뭐 아이들은 괜찮을 텐데 그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한쪽은 돌아가고 싶어도 한쪽은 안 이미 끝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혼 과정에서 그런 자녀들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혼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좀 학대한 거죠. 뭐 술에 빠져 있다든지 뭐 약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혼 과정에서 친구들이나 그 뭐 부모한테 조금 뭐 안 좋은 얘기를 너무 히스테리를 부리든지 스트레스를 풀었든지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정말 찌는 아까 작가님이 얘기했듯이 뭐 말도 있겠지만 이혼 과정에서 가족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이혼을 먼저 하는 사람들의 그런 얼굴 모습, 진짜 삶. 네, 진짜 삶,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기도 드러내지 않았던 그런 한숨, 눈물,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은 뭐 그런 후회들은 많이 하시는데, 뭐 이렇게 자녀들에 대해서 좀 소홀했다 그런 후회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이랑 좀 더 노력해 볼 걸 그랬다, 그런 후회는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네. 자, 변호사님, 가시기 전에 변호사님 유튜브도 한번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네, 제가 이제 부장판사로 법관 생활 17년 동안 한 그런 변호사로서 재판 경험과 또 변호사로 지금 14개월째 나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뭐 현장감 있는 재밌는 에피소드들에 관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 6개월 전인가요? 유튜브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팡팡 변호사예요. 팡팡 변호사 귀엽지 않나요? 팡팡 튀겠다는 거. 팡팡 튀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쩌면 사실 판사 출신이니까 팡팡. 그래서 팡팡 변호사라고 했습니다. 팡팡 변호사 채널도 한번 방문하셔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과는 또 오늘 못다한 이혼 재판
네, 부부 관계. 어떻게 보면 이혼 재판 또 변호사님의 부장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전문이죠. 또 가장 전문 분야 요 이야기. 사실 오늘 저희가 촬영을 벌써 2시간이 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간도 저녁 10시 반입니다. 네, 굉장히 늦은 시간에 촬영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변호사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변호사님은 김태우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